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26학년도 유아인명 합격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 2, 3번에 제가 수험생활 스타일 성향들을 미리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사실 합격 수기를 보고 읽고 정리하는 거로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나랑 비슷한 특성이 있는지 혹은 내가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제 필요하면 합격 수기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합격 수기도 작성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모든 수기에 있던 내용을 다 발표에 담을 수는 없어서 개론 강론 이론반이나 뭐 스터디 같은 내용들은 이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서 자세하게 적어 놓았고요. 특히 오늘은 문풀반이랑 모의고사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험 정보 간단하게 점수랑 넣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험 생활을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저는 1차 불합격을 했고요. 마이너스 5점인데 사실 정확하게 몇 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큰 점수차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쌤 모의고사를 평균 한 40점, 45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는 평가원 지역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기 별표에 응시 지역 선택을 적어 놓았는데 어, 제가 꽤나 높은 등수로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지역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민쌤하고도 상담을 했었을 때 TO보다는 그래도 내가 앞으로 생활할 지역이고 살아갈 터전인데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임용 포기를 하고 서울에 다시 한번 수험생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들께 저도 똑같지만 TO가 너무 중요하고 TO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사실 당연한 그런 순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TO만 보고 선택하시면 저처럼 한 번 더 하시는 그런 혹시나 이런 경험도 겪으실 수 있으니 소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지역 오래 공부를 하면서 1차의 고득점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자체 출제이기 때문에 2차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다고 느꼈었거든요. 제가 평가원 지역 준비했던 것보다 체감상 더 추상적이고 더 어렵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플러스 5는 기본 더 높게 내가 고득점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I와 P가 매우 강한 성향이고 P가 강하다 보니까 뭐 공부 시간, 계획 수립, 휴식 이런 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많이 쉬고 많이 자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었었고요. 그리고 암기 방식은 백지 쓰기를 하지 않고 구술 스터디를 쭉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론반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 개강론 이론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전년도 답안 분석인데요. 아마 내가 전년도 답안을 분석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나눠보자면 이렇게 쭉 한글로 이렇게 필기를 한 다음에 내가 보면 주로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유형에서 어떤 서술 방식에서 오답이 확실히 많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틀린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게 놀이 문제거든요. 놀이를 다 틀린 거예요. 거의 5점 중에 4점을. 그래서 일일이 내가 적용이 부족했다. 그리고 실수는 뭐 이러이러한 사고 패턴을 통해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를 분석해서 여기 옆에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오답 유형도 내가 암기가 부족했는지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적어두시고 그러면 내가 올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하는지를 잘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봤던 건 기출 분석인데요. 사실 작년에 기출 분석을 좀 충분히 해두어서 올해는 기출 분석에 큰 시간을 들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좋아했던 공부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기출 분석이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혹은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민쌤의 기출 분석 강의를 저는 아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요. 민쌤의 강의에서 가장 크게는 두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내가 쓴 답안이
답안으로 실제로 채점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뭐 3번 이렇게 번호 붙여서 적어 두었다가 내가 요약하게 해서 암기할 때도 인출할 때도 실제 답안을 쓸 때도 무조건 이 키워드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답에 빠지는 판단 방식이라고 적어두었는데 강의에서도 수험생들이 이때 이러이러한 문장을 보고 이런 단어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답을 오답으로 적었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여기서 기출 분석에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문풀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하기는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미리 적어두었지만 깔끔한 정리를 선호하는 선생님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놓았거든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쓰는 걸 좋아하고 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렇게 적어놓았던 것처럼 기출, 뭐 문풀, 지문, 답안, 내가 오답한 것까지 다 적어놓았던 스타일이어서 그냥 어떻게 공부했는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적어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게 열품타 공부 시간을 여기 첨부를 해두었는데 절대 자랑할 만한 공부 시간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시간도 정말 많은데 여기에 붙여놓은 이유는 저도 열품타를 키면 막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집중력의 한계인지 막 8시간, 9시간이 최대였고 한 6시간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목표 분량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서 사진을 중간중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문풀에서 제가 잡았던 방향성인데요. 민쌤의 문풀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진짜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강로는 전체 문항을 전부 다 풀었고요. 그리고 개로는 위에 적어 놓았지만 뭐 놀이, 평가, 제가 약학역을 중심으로 많이 집중해서 풀고 그다음에 사상, 복지 이런 영역들은 그냥 나중에 정말 몇 문제 정도 풀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답 방법을 제가 별표를 체크해 두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적어왔는데 제가 23년도에 1차에 떨어졌을 때 했던 방식은 문풀을 이렇게 다 풀고 민쌤 답안이랑 비교해서 틀렸네? 그럼 민쌤 답안을 그대로 외워서 줄줄줄 말하는 공부 방식을 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답안을 뭔가 공부를 한 거는 같은데 실제로 답안을 내가 모범 답안처럼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먼저 어떻게든 진짜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쓰겠다 이런 수준의 문장이라도 내가 먼저 적어보고 그다음에 민쌤의 답안과 비교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키워드가 없었는지, 혹은 어떤 판단 방식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민쌤 답안 말고 내가 쓴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5문제, 6문제를 푼다고 해도 시간이 막 2~3시간씩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분명 실제 시험은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건데 내가 어떻게든지 모르는 문항이어도 어려운 문항이어도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밀고 나갔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 루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한테는 크게 2가지 루틴이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처음 암기할 때는 키워드를 다 동그라미 친 다음에 말로 줄줄줄 내뱉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든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페이지씩 인출을 하는데요. 인출할 때 또 강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언어의 요소에는 A와 B와 C가 있는데 A에는 세부 요소로 뭐 D와 E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듯이 줄줄줄 한 페이지를 암기하는 방법을 썼고요. 만약에 또 유독 그런 방법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2번째 방법은 태블릿을 펴고 이제 태블릿으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막 적어내면서 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가장 내가 제일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외울 수 있는 암기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두시면 오늘은 뭐 구슬로, 내일은 백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방법을 좀 빠르게 적용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에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발표 때 하고 싶어서 남겨두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강론의 영역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지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니고 민쌤이 보시고 이 방법 그렇게 좋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신체 운동은 별표친 부분이 취약 영역을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 유독 신체는 틀린 부분을 계속 틀리고 맞는 부분은 절대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틀린 부분만 극복하면 내가 신체 운동에 나오는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발견을 했더니 크게 사물과의 관계랑 방향을 무조건 헷갈리고 두 번째로 범위와 높낮이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개념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강론 시기에는 민쌤 카페에 문풀 분류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문풀 분류표에서 범위, 방향, 관계, 높낮이를 다룬 문제를 다 이렇게 모아서 무한 반복을 돌립니다. 맞을 때까지. 그러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둘 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면 이것 때문에 높낮이구나 라는 답안을 좀 도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쯤 선생님들 저와 비슷하다면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좀 추천드려 보고요. 다음은 의사소통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생득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면 언어에서는 절대 하나의 서술로 물어보지 않죠.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 관점, 과잉 일반화를 생득주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아니면 교사의 지원 방법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론이지만 다양한 서술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진처럼 아예 민습 요약하기에 메모칸, 빈칸에 그 범주별로 나누어서 서술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이것도 암기할 때 암기하고 인출할 때도 모두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하는 건데요. 언어에는 특히 읽기 발달 단계, 쓰기 발달 단계가 아주 촘촘하고 세분화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아이들이 A 단계 이제 완성, 다음으로 B 단계 이렇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현상은 A 단계에서도 나왔는데 B 단계에서도 나오네? 이거 두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오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 적어놓었던 것처럼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단계별로 공통점, 차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서 특정한 이런 현상은 A 단계와 B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혹은 이 현상은 B 단계에서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놓으려고 체크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문학 작품인데요. 민쌤이 올해 문풀을 개정하시면서 예술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넣어두셨어요. 진짜 심도 있게 넣어두셔서 저는 원래 공부할 때 그냥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백 정도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문제를 푸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이런 작품의 그 예술적인 요소가 공간이다라는 답이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정의와 조금 다른 문제이다 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아예 이렇게 문풀 지문을 잘라서 밑에 요약하게 붙여놓고 이 문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그림을 그린 거면 공간이라는 요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회과학 지식 영역을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집착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공부를 해두었는데 예를 들면 소비라고 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소비 안에도 정의에 두 가지가 있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 두 번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아는 것. 그러면 사실 문풀에서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폰에서 민쌤이 이 합리적인 소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발문을 쓰시오. 혹은
소비자의 권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발문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발문들을 모두 여기 요약하기 옆에 적어두고 마찬가지로 이 지식 영역의 세부 요소를 인출할 때 모두 암기하고 함께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긴 하는데 막상 저는 발문 예시와 활동을 답안으로 쓸 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체계화해서 아예 외워두면 모고 답안을 쓸 때나 실제 문제를 풀 때 바로 알고 있던 것을 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시간을 투자한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경영인데요. 미술에서는 미술 활동이나 발문은 이미 모두 정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한 것은 표현 기법을 상세하게 공부한 건데요. 이제 25년도에 석고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웠기도 했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표현 기법이나 활동을 물어보면 이거 무조건 정의로 나오지 않겠다. 막 실제로 우리가 수업하는 것처럼 정말 세부적인 단계들까지 나오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뭐 GPT, 뭐 블로그,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예를 들면 스패터링이라면 첫 번째로 작업 환경을 신문지 비닐을 깐다. 두 번째로 물감을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가린다. 세 번째로 물감은 특히 물이 섞여 있는 좀 묽은 물감을 사용한다. 이렇게 단계를 아주 이렇게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것도 함께 암기해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악 영역인데요. 음악은 저는 음악적인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악보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만 구분할 수 있었지 다른 것들을 아예 보지 못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알면 되겠지라고 넘어갔더니 문 풀 때 악보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더라고요. 나는 으뜸음도 뭔지 모르고 뭐 조표도 잘 모르고 연주 기호도 모르는데 이때 공부를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풀 때 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강론에 음악을 공부할 때부터 악보를 어느 정도는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악보에서 당김음을 찾는 방법, 뭐 레가토, 테누토 이런 연주 기호의 의미, 뭐 연주 기호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발문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뭐 고정도법, 이동도법, 장조, 단조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옆에 다 적어서 계속 문제 풀 때 참고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탐구 중에 과학인데요. 과학 실험 정리에 별표 2개를 붙였는데 제가 과학 실험을 25년도 시험에서도 다 틀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너무 원래 약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했고요. 민센 문풀을 작년에 혹시 경험해본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과학 교육이 정말 어렵고 거의 모든 실험을 문제로 한 번씩은 다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아마 푸시다 보면 이런 실험 목차별로 민쌤이 다루는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나만의 그런 실험 노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첫 번째로 실험의 과정, 실험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작 변환이 무엇이고 통지 변환이 무엇인지 실험 설계를 하는 방법을 적고 유아의 오개념은 무엇이고 실험을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사례 사진처럼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술 스터디로 따로 실험만 인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과학 영역을 공부할 때 계속 보면서 익히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반으로 넘어오면요. 직강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주 성적 공지를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사실 점수보다는 등수에 조금 신경을 쓴 편이었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알아야 나의 어떤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15등 안쪽으로 내려가지 말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매주 등수를 체크하면서 이게 상승 곡선인지 하향 곡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답 방법도 제가 별표를 붙여놓았는데 오답도 마찬가지로 틀린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사진에서 조심해 이렇게 막 적어 놓았었거든요. 자꾸 대칭이 아니고 균형인데 대칭이라고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옆에 내가 대칭이라고 또 적는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유를 붙여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 결국에 그런 실수를 하나 하긴 했는데요.
문제에서 특정 단어만 보고 '아 이 영역이지.'라고 빠르게 판단해서 확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를 '저 무조건 줄여야겠다.' 진짜 모의고사반에서 이 실수를 하지 않는 정말 주가 2-3주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겠다라고 싶어서 모든 문제를 풀 때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이렇게 하고 펜 샤프 잡고 지문을 진짜 천천히 최대한 모든 글자를 읽으면서 따라가고 동그라미 체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좀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밑에 오답 루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고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는 10월 달에도 이렇게 보시면 막 9 시간을 넘은 적이 없어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집중력이 좀 짧아서 길게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저도 이 당시에 '아 10 시간, 11 시간씩 해야 되는데.'라는 좀 죄책감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막 1 시간 55분 찍힌 날은 공부가 절대 되지 않는 날이었거든요. 이런 날엔 정말 과감히 막 야구 보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면서 저에게 휴식도 주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쉴 때는 좀 확실하게 쉬고 또 할 때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2 차로 왔는데 사실 2 차는 선생님들이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1차 이제 합격 수기 들을 때는 2차 안 듣고 그랬거든요. 정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만능 틀 정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능 틀은 저는 면접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틀로 정리를 했었고 목차 정말 많죠. 세부 내용도 많은데 정보 욕심이 좀 많아서 막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던 편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적어놨듯이 뱉어내는 연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분량이 거의 240쪽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240쪽을 다 외우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너무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오히려 막상 문제를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예 멈추고 자료를 그만 보고 거의 즉답형은 오전, 오후 즉답형 그리고 메인 스터디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최소 8문제, 많으면 한 10문제 이상까지 매일매일 어떻게든 뱉어보는 연습을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뱉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책은 저도 시책을 처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시책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까지도 정말 2주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방향성은 크게 3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어차피 줄줄 암기해서 말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정책은 이러이러한 거구나.'라고 내가 이해하는 정도까지 보고 넘어갔고 어 내가 최근에 서울에서 왜 이 시책을 강조하는가, 어떤 최근의 사회 변화 혹은 경향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두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천 방안이죠. 그래서 이 시책을 내가 현장 교사로서 아이들과 혹은 부모와 지역사회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좀 측면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업 실현인데요. 수업 실현은 만능 틀은 선생님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정리했을 것 같고 좀 특별하게 추가했던 건 조건 모음집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이 거의 쌓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기에는 다음 시험에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뭐 놀잇감 공유를 어려워하는 유아, 뭐 고집 부리면서 활동을 지연시키는 유아, 혼합 연령을 뭐 동시에서 게임에서 놀이에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처리 방식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장 가서인데요. 이 시험장에 대한 내용도 좀 수기에 사실 풍부하게 적어 놓긴 했지만 기세다라고 저거 정말 기세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평가자면 제일 뽑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그것만 피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너무 좀 이렇게 소심해 보이는 선생님은 뭔가 똑같은 답변을 해도 혹은 좀 잘못된 답변을 해도 뽑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어려우면 다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면접관 눈 피하지 않고 나 너무 여유롭고 너무 당당한 척 연기하면서 차분하게 좀 당당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담이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 실현 들어갔을 때 가운데 앉아 계시는 평가 선생님께서 제 수업하는 동안 하품을 7번 하셨거든요. 정말 계속 하시고 저를 내 수업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 나서 보니까는 평가사 반응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혹시 표정을 찡그리고 있어도 내 답변 이상한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나는 내 시간이고 내 무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보시는 문장일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이것도 하담이지만 저는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이제 다시 임용을 포기하고 이 수험생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올해 1년 내내 좀 시험을 준비할 때도 신앙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시험장에 제가 정말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떨릴 때마다 외웠던 말씀이 있어서 여기 적어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독교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한번 공유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원래 같았으면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난다면 직접 질의응답을 조금이라도 해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합격 수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합격 수기도 올릴 건데 제 첫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울 합격생이고 이런 합격 수기 페이지를 찾은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쪽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넘어가지 않네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